유쾌한 대화법.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유쾌한 대화법 78. 이정수 대화 전문가 지연 나무생각 출판사입니다. 지연이의 글. 유쾌한 대화는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의 샘물이다. 인생이란 마치 긴 여행과 같아서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 여행을 하는지 잊게 된다. 그래서 남보다 비록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허무할 뿐이다. 여행은 쉬엄쉬엄 경치를 둘러보며 바람도 쏘이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여유 속에서만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생을 기계처럼 일해 산더미처럼 재산을 모은다 한들 자녀 한 명을 잘 기른 보람에 비할 수 없으며 명예를 위해 일생 동안 오직 일에만 매달려 온 것이 일과 적절한 휴식으로 편안한 친구를 열어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인생이라는 여행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인생의 여정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과의 대화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단 한마디 위안으로 어둠을 떨치고 일어난 경험이 있는가? 반대로 단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헤매본 적은 없는가? 대화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여리디 여린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끈이다. 그 끈의 굵기와 길이가 삶의 여정을 전혀 반대에 엇갈린 길로 가게 만든다. 성공 열병을 끝낸 우리 사이에 웰빙이라는 이름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바람이 일고 있다. 유쾌한 대화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 훨씬 더 중요한 요소다. 이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유쾌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자존심 상해서 가슴을 찢고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던 때를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내 가슴을 말로 찢어 놓았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우리는 속 마음과 달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네의 가슴을 찢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인은 물론 남편 또는 아내를 고통 속에 가둔다.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친구에게 아픔을 주고는 대화를 잘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며 후회한다. 유쾌한 대화는 따뜻한 만남과 어울림의 기쁨을 누리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느끼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 방법이 서툴러 말을 잘못해놓고는 그 말만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라거나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라며 후회한다. 말은 그릇에 담긴 물처럼 한번 쏟아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또한 그 쏟아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인생도 절대 되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유쾌한 대화는 상처를 치유하는 마법의 샘물이 된다. 대화는 지능, 지수순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판단력과 자기 성찰 지수에 따라 자랄 수 있다. 그 때문에 이 책은 단순히 대화를 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유쾌하게 말하기 위해 가져야 할 지혜와 자기 성찰 등을 함께 다루었다. 이 작은 책은 바쁜 현대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한 페이지만 읽으면 응용할 수 있도록 가급적 잔소리를 줄이고 간결하게 썼다. 따라서 항상 손에 들고 다니며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게 번호를 붙이고 법칙으로 만들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78가지 법칙을 모두 다 볼 시간이 없다면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의 법칙만 지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004년 6월 이정수. 1. 따져서 이길 수는 없다. 누군가가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잘못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면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화가 나는 법이다. 그 때문에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일일이 따져 반드시 그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꽉 막힌 사람이어서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어서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어 시시비비를 가르칠지라도 마찬가지다. 상대편은 자신의 잘못을 잊고 일일이 따지는 것만을 피곤하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편은 당신의 지독한 말에 상처받고 언젠가는 복수할 궁리를 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옳아도 일일이 따져서 모욕을 준 당신의 성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지기를 잘하는 당신은 어쩌면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만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정의감 때문에 남들이 끓이는 일도 당신이 먼저 나서서 따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당신을 정의의 사자로 평가하는 대신 꼬장꼬장하고 피곤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당신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당신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고 마음을 열고 대화할 상대가 없어 외로울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가 그립기는 하지만 정의에 대한 강박증 때문에 여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가 야속하겠지만 유쾌한 대화 상대를 만나려면 당신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잘못을 포용하고 이해해라. 타인의 조그만 잘못에 대해 핏대를 세우며 일일이 따지던 자세를 버리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화를 청해올 것이다. 2.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 당신이 나비나비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 라고 말해도 잔소리는 잔소리일 뿐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향해 옷이 그게 뭐야? 바르게 앉아. 어쩌면 그렇게도 넥타이색을 못 골라. 화장이 그게 뭐야? 어디 나가는 여자도 아니고. 컴퓨터 좀 작작하고 공부 좀 해라. 골 다공증도 있는데 어디 부러지면 저 책임 안 져요? 그러네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계세요.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것도 다 잔소리일 뿐이다. 잔소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도 용서되지 않는다. 잔소리는 사랑이 떠나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사랑이 떠난 후에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라며 후회해도 사랑은 되돌아 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잔소리는 안 할수록 좋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제발 잔소리를 하지 말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콩 나와라, 쌀 나와라, 나와라. 이런 게 잔소리. 3.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은 아니다. 적당한 갈등은 한록소가 된다. 좋은 말만 해서 사랑받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라. 말을 함부로 해서 대화를 불편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항상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인간미가 없어 대화에 맥이 빠진다. 우리의 감성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사소한 실수와 갈등에 관한 기억들이다.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고 배우가 된 맷 데이먼을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이상한 천재 맷 데이먼의 정신치료를 맡았던 로빈 윌리엄스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았다. 그는 맷 데이먼과 친해지면서 그에게 아내를 그리는 애틋한 말을 들려주었다. 그는 아내는 항상 침대에서 큰 소리로 방귀를 뀌고도 시치미를 뗐다는 말로 아직도 아내를 잊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눈물을 지었다. 이처럼 추억은 가장 인간적인 면이 애틋한 법이다.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비수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마음을 감출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도 감추는 법이다. 좋은 말보다는 진솔한 말이 감동을 준다. 4. 말에는 자기 체면 효과가 있다. 기도는 말로 그는 자기 체면술이다. 자기가 바라는 일을 소리내어 말하면 의지가 강화되는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인도의 힌두교에도 있고 우리의 샤먼에도 있으며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식이다. 저명한 심리학자들은 사람은 말하는 대로 행하고 그 행동에 말의 결과를 만들어내려는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다. 따라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자기 체면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종교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평부터 늘어놓고 항상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 호두갑을 뜨는 사람들 중 성공한 사람이 있는지 보라.
나는 정말 재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재수 없는 일만 생긴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에게 정말로 재수 없는 일만 생기는 것 같다면 지금부터라도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라고 말해보라.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나는 정말 운이 좋아. 나는 정말 운이 좋아. 운명이 바뀔 것이다. 나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아주 많이 만났다. 그들의 공통점은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큰일 났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같은 일을 가지고도 걱정 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걱정 마.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문제의 반은 이미 풀린다. 말의 체면 효과를 믿으라. 5. 툭 한다고 딱 호박 떨어지는 소리는 아니다. 당신은 툭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이 말에 동조할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해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는 호박 떨어지는 소리뿐 아니라 배나 사과가 떨어지는 소리는 물론 둔탁과 물건을 걷어찰 때도 나기 때문이다. 당신이 툭 소리를 그냥 호박 떨어지는 소리로 알아들으라고 내버려 둔다면 상대편은 호박이 떨어지는지 사과가 떨어지는지 분간하지 못해 어리둥절할 뿐이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길을 물을 때 그쪽으로 쭉 올라가세요 라고만 알려주면 길을 알려주고도 칭찬받기 어렵다. 당신이 말하는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지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사인 당신이 부하 직원에게 아까 그 수를 다시 가져와 라고만 말한다면 당신은 무능한 상사라는 평을 받아 마땅하다. 그 부하 직원은 여러 서류 중 아까 그 서류를 찾아내기 위해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할 것이다.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에서는 생각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양해서 이심전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당히 해, 알아서 해 와 같은 부정확한 말들은 통하지 않는다. 당신이 정확하게 표현해야만 상대편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 남편인 당신이 말 안 해도 당신의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당신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볼 때 당신 아내는 남편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할 것이다. 아내인 당신이 남편의 축 처진 어깨를 말없이 바라본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인 당신의 심정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착각일 수 있다. 당신이 표현하지 않는 한 당신 남편은 아내인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인 당신이 자녀를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해도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 당신의 그런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유쾌하게 대화하려면 상대편이 나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해야 한다. 6. 유머에 목숨을 걸지 말라. 당신은 스스로 유머 감각이 없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자설한 적이 있을 것이다. 남들은 입만 열면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재주를 가졌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원망스러울 수도 있다. 당신은 늘 사람들이 유머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당신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은 유머가 없어서가 아니라 유머가 없어서 설득력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실 유머 감각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유머를 말해보았자 분위기만 썰렁해질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억지로 유머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타고난 말솜씨를 정확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당신은 내가 말하면 항상 썰렁해라며 어기소침해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한다. 유머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러나 유머가 전혀 없어도 얼마든지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유머가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들어주는 사람이 설득력이 있으며 유머로 떠들썩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기울여 말하는 사람이 더 큰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숙기 없고 조용한 사람이라면 유머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억지로 유머를 개발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럴 시간에 당신만의 스타일을 살리는 데 힘을 써야 한다. 당신의 스타일을 살려 정성껏 말하면 어설픈 유머로 웃기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저보단 당신의 진솔함을 보여주세요. 7.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자초한다. 누구나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절망에 빠진다. 그런데 그 간절히 원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답변까지 들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일을 막을 때는 그 자리에서 답을 얻으려고, 답을 들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시간을 주고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다려 주어야 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미국의 텍사스 레인저스의 야구 선수였던 세미 소사는 어려서 권투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찍 남편을 여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자녀들을 키우던 어머니는 아들이 남을 때리거나 남에게 맞는 것이 싫어 권투하는 것을 말렸다고 한다. 이때 세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TV로 중계되는 내 권투 시합 장면은 가슴이 아파서 볼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고 한다. 세미는 권투를 너무나 좋아했지만 어머니의 그 말씀 때문에 권투 글러브를 버리고 야구 방망이를 들었다고 한다. 그제야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열심히 지켜봤고 그는 미국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홈런왕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홈런을 칠 때마다 손가락 2개를 입술에 갖다 대며 어머니에게 사랑의 키스를 보내 팬들을 사로잡았다. 세미의 어머니가 만약 아들에게 직설적으로 권투를 그만둬야 한다고 호통을 치며 당장 결정하라고 독촉했다면 오늘날에 그는 없었을 것이다. 당신은 술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오늘부터 술 그만 마실 거죠? 라고 말하거나 오락실에서 살다시피 하는 아들을 향해 다시는 오락 안 할 거지?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세미 어머니의 태도를 기억하는 것이 좋다. 당신이 그들의 마음을 진짜로 바꾸게 하고 싶다면 그 자리에서 답을 독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쌀 건데요. 부직? 얘는 웹툰 만화. 8. 상대편은 내가 아니므로 나처럼 되라고 말하지 말라. 당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또 그 사람에게 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며 화를 낸 적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상대편이 하는 짓이 너무 말도 안 되어서 기가 막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상대편은 그렇게 벌벌 뛰는 당신을 향해 내 상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야단이야. 내 상식으로는 내가 이해 안 된다. 라며 코웃음을 칠 것이다. 상대편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상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도 내가 가진 상식과 똑같은 상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신은 이기주의자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와 전혀 다른 상식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대화가 유쾌해진다. 당신이 상사인데 부하 직원들에게 나는 전에 그렇게 일하지 않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존경은커녕 왕따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당신이 사람마다 상식이 다르며 세대에 따라서는 더욱 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그들은 당신을 대화에 끼워줄 것이다. 아버지인 당신이 대학 입학 후 빈둥거리는 아들을 향해 나는 대학 때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말하면 당신의 자녀는 당신처럼 되기 힘들어 당신과의 대화조차 회피할 것이다. 당신이 연인에게 아무리 엔지니어라지만 항상 점퍼만 입고 다니지 말고 양보 좀 입어봐 라고 말한다면 점퍼를 입어야 일하기가 편한 당신의 연인은 내 일의 성격조차 모르는 센스 없는 여자라며 귀찮아하는지도 모른다. 9.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을 때쯤 해서 말을 멈추라. 당신은 몹시 친절한 사람이어서 듣는 사람이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봐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며 설명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친절한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고문하는 것이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더 지루한 일은 없다. 머리 좋다고 잤다가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일수록 상대편이 자신의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을까봐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다. 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만 아니라 내 말 알겠어? 내 말 알아들었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와 같은 말까지 덧붙여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말을 듣는 상대편은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하며 기분 나빠할 것이다. 당신이 같은 일을 당한다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며 몇 배 더 화를 낼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연장자라면 당신보다 어린 상대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말라. 젊은이들은 당신 생각과 달리 말귀를 빨리 알아들어 이미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을 알아채고 지루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당신과 나이 차가 나는 상대편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설명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과잉 친절은 불친절보다 불편할 수 있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멈추라. 진짜 설명이 부족하다면 상대편이 알아서 부족한 부분을 질문할 것이다. 10.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말라. 당신이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이어도 당신보다 파워 있는 사람에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사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대해서 누군가에게 불평을 틀어놓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뒤에서 한 말도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말은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돌고 돌면서 부풀어 올라 크게 변질된다. 뒷말이 무서운 것은 말이 크게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다. 당신의 불평을 들어주며 그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며 맞장구 치는 사람도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이 당신 말을 듣는 동안에는 절대 다른 데 옮기지 않을게 라고 했을지라도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 제3의 인물에게 이 말을 전하지 않기로 했는데 너만 알고 있어? 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말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킬 수 없다. 그리고 언제든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다. 양심 때문에 약속을 낄 때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 말을 못한다. 그래서 남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 어래 그 사람 뒷말이 많아서 못 쓰겠어? 라는 톡까지 단다. 그러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라. 뒤에서 한 말일수록 크게 부풀어 올라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 11. 농담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가볍게 던진 농담 때문에 상대편이 화를 내며 야 농담도 못하냐? 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자신은 농담이라고 주장하지만 듣는 사람은 절대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농담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당신이 친한 친구에게 내 주제에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와 같은 농담을 했을 때 당신 친구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당신이 농담이라고 주장하는 그 말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무시하는 말도 되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친구에게 농담한 걸 가지고 뭘 그래? 라고 일축한다면 당신은 친구와의 대화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자녀인 당신은 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낸다고 해서 아버지께 아버지는 원래 어머니와 싸우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와 같은 말을 농담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자인 당신이 아무리 스승과 지내도 선생님의 성질 나쁜 애들은 사람으로 안 보시잖아요. 라고 농담을 하며 무례한 것이다. 교직에 몸담고 있는 당신은 모처럼 좋은 성적을 거둔 제자를 향해 내가 웬일이니? 와 같은 농담을 하며 그 한마디로 제자의 길을 꺾을 수 있다. 이처럼 농담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어서 당신이 농담으로 한 말을 상대편도 반드시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12. 표정의 파워를 놓치지 말라. 얼굴에는 하고 싶은 말이 다 씌어있다. 얼굴로는 마음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갑다, 고맙다며 호들갑을 떨면서도 표정은 굳어있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도 있다. 표정은 말의 내용을 강화시키며 때로는 표정 그 자체만으로도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모나코의 지진, 스페인의 열차 테러 등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건들은 정확한 설명보다 슬픔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사람의 표정을 담은 사진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한다.
전쟁의 부당성에 대해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할 때는 신문을 깨알같이 채운 기사 내용뿐만 아니라 대문짝만 하게 실린 부모 잃은 소년, 소녀의 슬픈 표정에 비중을 두기도 한다. 표정의 파워를 아는 사람은 특별히 말을 잘하지 못해도 누구보다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13. 적당할 때 말을 끊으면 다 잃지는 않는다. 만약 당신이 성질 급한 사람이라면 화를 통제하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린 후 후회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자책할 필요는 없다. 당신뿐만 아니라 성격 급한 사람들 중에는 화가 나면 나중에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험한 말을 마구 쏟아버린 후 그런 식으로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스로 화를 통제하지 못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려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당신이 그런 사태를 예방하려면 아무리 화가 났을지라도 적당할 때 말을 끊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쏟아버린 말들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까지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인민간 중국인의 고난을 그린 조이록 클럽의 작가 에이미 텐은 모든 중국 인민자들이 대부분 그렇듯 사춘기 시절 내내 말 못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때마다 어머니를 원망하며 나는 엄마가 정말 싫어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어 라고 부르짖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일을 두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화가 난다고 해서 마구 뿜어낸 말은 평생 당신 가슴에 목을 칠 수 있는 것이다. 당신도 고생할 때 부모를 원망하며 마음에도 없는 지독한 말을 쏟아내고 부모님 사이에 후회로 눈물 짓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화가 나며 당신의 배우자에게 지긋지긋해서 같이 못 살겠어 라는 마지막 말까지 해보려 배우자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라고 말해보려 자녀와의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았는지도 모른다. 타고난 성격이 급하다면 그것을 고치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대신 당신이 정말로 화가 날 때는 그 자리에 버티고서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지 말고 중간에 자리를 피해 최악의 독설만은 멈추라고 권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당신이 당신 부하 직원에게 자네가 무슨 실력으로 그 일을 해냈나 했지라는 마지막 말까지 해버려 부하 직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당신이 만약 성질이 너무 급해서 또는 말이 너무 많아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후회해 본 적이 있다면 더 이상 같은 일을 되풀이 하지 말고 화가 풀릴 때까지 자리를 피해라. 냉정을 찾은 후 할 말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야만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당신과 기꺼이 대화를 할 것이다. 힘. 적당할 때 멈출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14. 사소한 변화에 찬사를 보내면 큰 것을 얻는다. 당신이 새 옷을 입고 출근한 상사에게 다가가 오늘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너무 멋있으시네요 라고 말하면 무뚝뚝한 상사일지라도 입이 옆으로 길게 벌어질 것이다. 반드시 큰 일을 잘해야만 찬사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인간이 평생을 통해 겪을 수 있는 큰 일이라야 얼마나 되겠는가. 따라서 사람들에게는 작고 사소한 일이 더 중요한 법이다. 큰 경사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야 누구나 할 수 있다. 대신 당신이 새 옷을 샀거나 머리를 잘랐거나 향수를 바꾸었을 때 누군가에게 찬사를 듣는다면 당신의 기쁨은 배가 될 것이다. 당신이 상사와 좀 더 친해지고 싶다면 쑥스러움을 참고 그의 사소한 변화를 포착해 찬사를 보내보라. 당신을 바라보는 상사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다. 예로부터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다. 부침성 있게 말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보다 더 정이 가는 법이다. 그래서 무뚝뚝한 상사도 일 잘하는 부하 직원보다 자신의 넥타이나 스카프, 구두나 재킷이 달라졌을 때 먼저 찬사를 보내는 부하 직원에게 더 애정이 갈 것이다. 아내의 헤어 스타일이 바뀌었거나 남편이 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을 때 자녀가 평균 5점씩 더 받아왔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이 색다른 음식을 들고 오셨을 때
그리고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이 달라졌을 때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라. 그것이 축복이며 유쾌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길이다. 15. 말은 하기 쉽게 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해라. 공부를 많이 한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나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지나치게 외국어나 전문 용어를 많이 섞었으며 사람들은 당신을 유식하다고 생각하는 대신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상대편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이 진짜 말을 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전문 용어를 남용하다가 약간씩 틀리게 말한다면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내가 아는 한 분은 해외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고 20년간 치료하다 오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영어를 섞지 않고 말해 내가 부끄러웠던 적이 있다. 반면에 미국에 몇 달 연수를 다녀오신 분이 영어 반, 우리말 반으로 말해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적도 있다. 연변대학의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 온 후 나만 말이 다 영어 같다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어 원어를 사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지만 버젓이 우리말이 있는데 영어를 쓰면 유식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혹시 열등의식이 심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말이란 아무리 잘해도 듣는 사람이 소화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을 잘하려면 듣는 사람을 위해 쉬운 용어로 말해야 한다. 16. 립 서비스의 가치는 대단히 크다. 당신이 너무 숫기가 없다면 어떻게 입에 발린 말을 해 민망하게 라고 생각해 절대 다른 사람을 칭찬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겉으로 민망해하는 립 서비스만으로 당신보다 못한 능력으로도 윗사람의 신임을 받는 것을 종종 보았을 것이다. 직장이란 비슷비슷한 실력자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다.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실력차가 나지는 않는다. 그러니 립 서비스가 잘 통할 수밖에 없다. 립 서비스를 우습게 이길 것이 아니라 그 파워를 잘 이용해보라. 타인과의 대화가 즐거워질 것이다. 립 서비스 잘하는 부하 직원에게 정을 주는 상사를 향해 입에 발린 소리에 넘어가다니 하며 윗사람의 판단을 그 탓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 립 서비스 역시 하나의 실력이다. 당신이 남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실력도 뒤지지 않지만 립 서비스를 못해 실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당신이 이미 남들에게 그만큼 뒤지고 있는 것이다. 서양 속담에 패자는 항상 웅얼거린다 라는 말이 있다. 죽어라 이랬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뒤에서 불평이나 해보았자 소용없다는 말이다. 립 서비스의 가치를 활용해라. 17. 내가 이 말을 듣는다고 미리 생각해보고 말해라. 당신은 당신과 친한 사람에게 들은 어떤 말 때문에 어떻게 내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질러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당신과 친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당신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발뺌하는 말을 했거나 새로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당신의 헌담을 했거나 간에 당신은 배신감 때문에 사람 해무증마저 갖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보면 당신이라고 해서 그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당신의 그러한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그 사람 역시 당신 못지않게 깊은 상처를 입어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당신은 그의 복수 때문에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급에 불이익을 당했거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은 다른 사람 말의 파괴력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한 말의 파괴력은 인정하기 싫을 것이다. 이익이 걸려있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남의 말의 파괴력 못지않게 내 말도 파괴력이 크다. 그러니 당신은 일에 쫓겨 눈앞의 일만 바라보기에도 정신없이 바빴겠지만 말을 성급하게 판단해서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한다.
당신 성격이 아무리 급해도 남에게 말을 할 때만큼은 내가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해 본 후에 해야 안전하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의 유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리처드 게파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말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상대편 입장이 되어라.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해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질문을 해라. 사람들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신에 대해 많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가르친 것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은 남도 듣기 싫어하는 법이다. 18.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감동을 얻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평소 조용하던 사람도 자기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눈을 빛내며 구구절절 많은 말을 한다. 당신이 누군가와 대화를 들으며 그 사람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해보라. 조용해 보이는 그 사람도 당신의 예상보다 더 열심히 말을 할 것이다. 인생이란 그 자체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을 말하려면 소설 한 권으로도 모자란다 라고 말한다. 그러니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잘 관찰해보면 나를 주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나에 관해 할 말이 많은 것이다. 자기 할 말이 많다 보니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것은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한다. 따라서 당신이 누군가를 반드시 설득해야 할 세일즈맨이거나 납품업자라면 고객들에게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좀 지루하더라도 열심히 들어주어라. 그는 당신에게 자기 자신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당신이 지루함을 참고 들어주면 그 사람은 감동할 것이다. 대화에서는 듣는 것이 우선이다. 당당하게 말해야 믿는다. 19. 당신은 가끔 얼굴에 철판 깔고 우기는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만약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틀릴지도 모르는 일로 우기는 성격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을 이기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건 거짓을 말하건 당당하게 말하면 진실이라고 믿는다. 당신이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는 서로 의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 그러나 당당하게 우기는 사람의 의견은 받아들여진다. 얼마 전 조류 독감의 유행에 함께 미국의 부시 대통령, 영국의 블레어 총리와 나란히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한 사람이 있다. 태국의 탁신 총리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태국에서 아직 조류 독감이 퇴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직접 닭다리를 뜯는 사진을 찍게 해 조류 독감이 위험하지 않다고 우겨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다. 당시에는 조류 독감의 여파로 태국은 물론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전 지역의 양계 농가와 닭고기 요리업자들이 도산위기에 몰렸을 때여서 그의 앞다리 뜯는 사진은 닭튀김 다국적 기업인 KFC 본사가 있는 미국 켄터키에 나붙을 정도로 관련 업계의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닭고기 수요를 높여 태국 양계 농가들의 경기를 회복시켰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총리 신분에 맞지 않게 조류 독감 문제를 왜곡했다는 비난을 했지만 그는 당당하게 닭고기 요리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우겨서 닭고기 산업을 도산 위기에서 구할 수 있었다. 당신이 아예 처음부터 우길 생각이 없다면 몰라도 일단 우기기로 마음먹었다면 끝까지 당당하게 말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20. 흥분한 목소리보다 낮은 목소리가 위력 있다. 당신은 역시 목소리가 큰 사람을 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당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는 길거리에서 목청 높여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목청을 높일 뿐만 아니라 멱살을 잡고 육탄전을 벌이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시작되면 상대편의 기세를 꺾기 위해 별의별 유치한 말을 다 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당신이 그런 식으로 소리를 높여서 진짜로 이긴 적이 있는지,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상대편은 마음속으로부터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웠어야지 라고 생각할 것이다. 진짜 당신 생각이 옳고 상대방이 그러다는 확신이 있다면 목소리를 낮추어보라. 평소보다 낮은 음성은 듣는 사람을 긴장시킨다. 낮은 목소리는 차갑고 냉철한 이미지를 만들어 상대편의 입을 다물게 하는 힘이 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더 위력 있다는 이치는 아주 간단하다. 뜨거운 불일수록 차가운 물에 쉽게 꺼지는 것처럼 뜨겁게 흥분한 사람은 차갑고 낮은 목소리를 들으면 쉽게 가라앉는다. 내가 정말 옳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목소리를 높여서 할 것이 아니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해라. 큰 목소리로 말하는 것보다 더 쉽게 내 의견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21.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 되기 쉽다. 예로부터 시어머니 말을 들으며 며느리가 몹쓸 인간이고 며느리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가 아끼라는 말이 있다. 그것처럼 입장에 따라 평가는 달라진다. 부장 말을 들어보면 직원이 무능한 것 같고 직원 말을 들어보면 부장이 권위적으로 보인다. 교사 말을 들어보면 학생이 문제와 같고 학생 말을 들어보면 교사가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도 한다. 여당 말을 들어보면 야당은 다 깡패 같고 야당 말을 들어보면 여당은 다 도둑놈 같다. 그래서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당신이 만약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어느 한쪽 말만 듣고 행동에 옮긴다면 당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누구 편으로 분류되어 버린다. 당연히 반대편은 당신의 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소문은 돌고 돌면서 부푼 것이 많아 엉터리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문을 그대로 믿으면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문의 내용이 엉터리일수록 소문의 당사자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 소문을 옮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반드시 밝혀져 응징을 받는다. 22.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는다. 당신이 연인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싶다면 그러한 소망을 담고 연인을 그저 지그시 바라보라.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도 일일이 말하지 말고 눈으로 호소해라. 말로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큰 효과를 얻을 것이다. 눈은 말보다 호소력이 강하다. 모든 것을 다 말로만 하지 말고 때로는 눈으로 말해라. 후배가 연인과 헤어져 시리에 빠져 있다면 당신은 슬픔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극하게 그 후배를 바라보며 어깨를 쓸어주어라. 여러 가지 수사를 늘어놓는 것보다 더 큰 위안을 줄 것이다. 부모인 당신 역시 자녀가 예고 없이 늦게 귀가해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때도 소리를 지르기보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자녀를 지그시 바라보라. 자녀는 소리 높이 야단칠 때보다 더 깊이 뉘우칠 것이다. 상사인 당신은 이를 그르친 부하 직원에게 소리를 지를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라. 당신의 눈빛에 압도되어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처럼 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면서 눈을 헐끔거리거나 눈맞춤을 피하면 거짓말을 하거나 말하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때로는 거저 눈에 마음을 실어 그것이 바라보라. 23.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 중 하나가 설날 덕담을 주고받는 것이다. 덕담은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말이다. 남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면 말의 체면 때문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사람은 당신의 덕담 때문에 자신에게 좋은 일이 생겼음도 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이 잘되기를 유문하게 된다. 따라서 덕담을 많이 할수록 당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24.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당신이 자존심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한다면 자존심 때문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놓쳤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뿐만 아니라 자존심 강한 사람은 대개 당신처럼 행동해서 변변한 짝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존심이 당신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아버리기 때문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자존심 뒤에 숨은 진심까지 보지는 못한다. 당신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이내 당신 곁을 떠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자존심 뒤에 숨긴 당신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남에게 아쉬운 말을 하지 못해 남의 도움조차 청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매우 불만스럽게 고립되어 버린 당신의 처지가 마치 남의 탓인 것처럼 말할 것이다. 게다가 당신은 자존심 때문에 뻔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제때 사과하지 못해 남들을 불편하게 했을 가능성도 높다. 당신이 믿는 자존심은 대개 자만심과 혼돈되어 당신은 남들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자존심을 내세워 고맙다는 말 대신 그런대로 괜찮군 이라고 말하거나 사랑해 라는 말 대신 됐어 딴 데 가서 알아봐 라고 말하며 상대편은 당신의 자존심이 불편해 당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당신 곁을 떠나버릴 것이다. 자존심이란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한다. 남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사람은 남의 존재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길 자격이 없다. 따라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키며 유쾌하게 대화하려면 당신이 자존심이라고 믿고 있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25. 공치사 하면 누구나 역겨워한다. 당신은 자신의 능력보다 더 높은 성과를 올리면 그것을 널리 알리고 싶을 것이다. 당신 자신의 공로를 널리 알리는 일을 말릴 생각은 없다. 그러나 공을 내세우는 방법이 상대편의 호감을 사지 못하면 당신 스스로 당신의 공을 갉아먹을 수 있다. 당신이 나서서 공치사하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마 당신도 누군가가 공치사를 하면 입을 다물고 싶을 것이다. 누구나 공치사는 듣기 싫은 법이다. 남편인 당신이 아내를 향해 당신은 내 덕에 호강하는군 이라고 공치사를 할 때 아내는 당신을 고마워하기와 하다가도 치사한 남자 같으니라고 하며 투덜거릴 것이다. 부모인 당신이 자녀에게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런 짓을 이라고 공치사를 하는 순간 당신의 자녀는 부모라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거 아니야? 라고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가만히 두면 부모의 은혜를 알 텐데 괜히 공치사에서 반감을 사는 것이다. 상사인 당신이 진급한 부하 직원에게 자네는 내 덕에 진급한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저까짓기에 뭘 얼마나 도왔다고 하며 속으로 콧웃음을 칠 것이다. 당신이 그 부하 직원의 진급을 위해 힘써 주었을지라도 당신이 공치사를 하는 순간 그 공은 사라져버린다. 26.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내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진다. 남을 씹는 맛은 고기 씹는 맛보다 좋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심하면 누군가를 씹으려고 한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남 씹는 맛에 중독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별 생각 없이 누군가를 씹고 있는지도 모른다. 당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화제에 오르면 그 인간 별거 아니야. 전에 내 밑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별 의도 없이 그렇게 말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남의 명예를 깎아내린 것이다. 어쩌면 당신이 세상 참 좋아졌지? 저 사람 용된 거야. 옛날에는 형편없었어 라고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얘기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3자일지라도 당신이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모습을 좋게 보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당신 말에 동조하기보다 당신 태도를 우습게 여길 가능성이 더 높다. 그 중에는 주제파도 못해 하며 코웃음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운이 나쁘면 누군가가 당신이 한 그 말을 당사자에게 옮길 수도 있다. 운이 좋아서 당신 말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해도 당신에게 위로올 게 하나도 없다. 감정이란 서로 교류하는 것이어서 당신이 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동안 그 사람 역시 당신의 명예가 우습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더 설득력 있게 당신의 명예를 짓밟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행사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라. 어린 시절을 내세울 만한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가. 그들은 오히려 가난하고 비천한 어린 시절을 훈장처럼 여기며 산다. 그런 그들에 대해 그 사람 왕년에는 별 볼일 없었다 라고 말해봤자 귀담아 들을 사람도 없다. 이제는 남을 씹는 맛이 고기 씹는 맛보다 더하다고 해도 버려야 한다. 남을 씹는 대신 그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다. 같이 일해보니 언젠가는 큰 인물이 될 것 같다. 라고 바꾸어 말해보라. 당신의 운명까지 바뀔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당신이 먼저 깎이지만 당신이 누군가를 높이면 당신이 더 높아질 것이다.
27.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 진실성을 인정받는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사실 전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매력이 없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절대 그런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뜨는 사람과 잘못을 시인하고 꼴찌 부르고 하는 사람으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주로 뻔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절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사람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또 잘못을 감추려다가 그것이 더 커지면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작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인정하는 것이 좋다. 체면 때문에 고백하지 못한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부모인 당신은 자녀에 대한 체면 때문에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지 모른다. 상사인 당신은 당신의 잘못된 결제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음이 알려지면 부하직원들에게 무시당할까봐 시인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선배인 당신 역시 판단착오로 경쟁팀에서 졌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후배들에게 배척당할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그들은 어쩌면 당신보다 당신의 잘못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당신만 그들이 모를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잘못을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과 가까운 사람마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당신이 체면이 두꺼운 보자기를 보고 과감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 그 사람들은 당신의 잘못을 탓하는 대신 당신의 용기를 높이 살 것이다. 28. 잘난 척하면 정만 많이 생긴다. 사람이 너무 겸손함에 패기가 없어 보여 매력이 없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넘쳐 조금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다. 그러나 자신의 가치를 실제보다 높이 평가해 잘난 척하면 누구나 싫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해도 질투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물론 잘난 척과 잘난 것은 많이 다르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자신의 잘난 점을 내세우는 것은 잘난 척이 아니라 잘난 것이다. 그런데도 능력을 잘못 내세우면 사람들은 잘난 척한다며 싫어한다. 그런데 어설픈 지식으로 잘난 척하면 얼마나 더 믿겠는가. 운 나쁘게 입바른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만나면 쥐뿔도 모르면서 나서기는 이라는 핀잔이나 듣기 십상이다. 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와 오리 두 마리가 살았다. 그런데 그 한 몸이 들어 그 연못의 물이 너무 말라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조금 떨어진 크고 깊은 연못에는 물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연못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오리들은 날 수 있어서 그것이 가능했지만 개구리가 뛰어서 갈 만한 거리는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친한 친구여서 셋이 같이 옮겨갈 수 있는 묘안을 짰다. 결국 두 마리의 오리가 입에 막대기를 물고 개구리를 그 막대기에 앉혀 다른 연못으로 옮기기로 했다. 마침내 그들은 막대기 하나를 구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열심히 옮겨가고 있는 관객을 목격한 어떤 사람이 기발한 아이디어네. 누가 생각해낸 것이지? 라고 물었다. 그러자 입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개구리가 물론 저 생각이지요 라고 말했다. 화가 난 오리는 동시에 입에 문 막대기를 놓아버렸다. 29.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인정받는다. 나는 미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미국 기업인들이 비즈니스 협상을 벌이는 현장에 들어가 본 적이 있다. 그때 우리나라 대표들 중 상대편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도 마치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고는 최종 결정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해 무시당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다. 부하 직원인 당신은 상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넌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한 말을 주변이 시끄러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도 잘 알아들은 척하면 봉변당하기 쉽다. 만약 당신이 회계 담당인데 상사가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회계 관련 업무를 지시했다면 어떻겠는가? 당신이 마케팅 부서 직원일지라도 마케팅의 결과에 대해 섣불리 아는 척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의 품위와 권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잘못하다가는 책임진 일만 생긴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다 큰 책임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은 위험하다. 차라리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30. 말의 내용과 행동을 통일시켜라. 대화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 표정, 목소리, 심지어 입은 옷까지 다 대화의 일부다. 아무렇게나 걸친 옷은 격식에 구애받지 않음을 말해주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는 기분의 상해 있음을 알려준다. 눈을 피하면 거짓을 말한다는 증거이며 다리를 너무 많이 벌리고 앉거나 반쯤 들여놓아 말하면 상대편을 얕본다는 말이 된다. 고추장 광고에서 남편이 미워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고추장을 비빈 음식이 맛있다며 남편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먹던 그릇을 들고 나선 아내는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편인 당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아내는 남편인 당신을 정말로 미워하는 것이다. 남편인 당신의 책을 뒤지기며 아내를 향해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아내는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상사인 당신이 처리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는 하지만 부하 직원이 열심히 보고하는 동안 서로 뒤지기는 일에 더 열중한다면 그 부하 직원은 당신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판단하고 성의 없이 보고할 것이다. 남편인 당신은 식당에서 신문을 뒤적이며 회사 일이 너무 바빠 따로 신문 볼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당신보다 신문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모인 당신이 자녀를 향해 공부하라는 말을 해대면서 자기 자신은 드라마를 놓칠까봐 전전긍긍한다면 자녀들은 당신 말에 무게를 느끼지 못해 무시할 것이다. 며느리인 당신이 시부모님 걱정을 하면서도 시부모님을 굳은 표정으로 대한다면 시부모님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당신이 친절하게 말한다면서 고객을 향해 책 읽듯이 말한다면 누구도 그것이 친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친절은 가슴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직원들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주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뺐다간 자세로 말한다면 누구도 당신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반가우면 반가운 목소리와 태도로 말하고 좋으면 좋아한다는 태도로 말해야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된다. 31. 두고두고 기심한 느낌이 드는 말은 위험하다. 내까짓게 뭘 할 줄 안다고 꼴값 하네 와 같은 말은 자주 쓰이지만 결코 가벼운 말은 아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대편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을 때는 가볍게 넘어가지만 두고두고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다. 방송국의 아나운서실에 신입 아나운서가 입사하면 선배들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 이때 선배 중 너는 선천적으로 목소리에 문제가 있어. 너는 호흡이 짧아 절대 뉴스를 맞지 못할 거야와 같은 치명적인 말을 해 후배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난다. 선배의 말 한마디로 끝내 뉴스를 맞지 못하게 되거나 목소리 콤플렉스를 이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한 사람을 달리 본다. 당신이 아무리 성격이 급하고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직장 후배나 부하 직원을 향해 자네는 구제불능이야. 자네가 그 일을 해낸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지. 와 같은 막말은 삼가해야 한다. 그런 말은 듣고 잊어버리기는 너무 가슴 아픈 말이기 때문이다. 친한 후배 여성에게 내 다리는 무다리로구나 라고 말했는데 평생 치마를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것도 노래냐? 돼지 멱다는 소리지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노래방 가기를 꺼리는 사람도 있다. 당신이 만약 거침없는 성격이라면 무심코 또는 재미 때문에 상대편이 두고두고 괘씸해할 말들을 무수히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내가 언제 하며 말한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겠지만 상대편 가슴에는 비수가 꽂힌다. 32. 상대에 따라 다른 언어를 구사해라. 대화의 주인공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상대편 수준을 고려해서 말한다. 그런데 대화에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 중에도 상대편이 알아듣건 말건 자기식으로 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듣는 사람의 지적 수준과 처한 상황에 맞지 않게 말을 하면 그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어린 시절 조회 시간에 교장선생님 말씀을 들으며 몸을 비비 꽂은 기억이 새롭다. 내가 세상 교장선생님 훈화에 관해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자신과 나이차가 많은 어린이라는 사실을 잊고 교장선생님 수준에 맞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훈화를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학창시절 조회에 관한 추억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나에게 그 정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며 콧웃음을 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농민에게 반은 영어로 말하는 농학 박사나 환자에게 전문용어로 말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흔한가? 유쾌하게 대화하려면 대화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33. 과거를 묻지 말라.
인생의 보탬이 되는 사람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고 인생을 해치는 사람은 과거를 들추는 사람이다.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발전하기보다 퇴보하기 쉽다. 당신도 과거에는 화려했으나 지금은 초라한 사람일수록 과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그 사람은 지금의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 그렇게 말하지만 당신은 그를 더욱 초라하게 바라보았을 것이다. 과거란 무엇인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이다. 그런데도 당신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의 과거 때문에 짜증을 내는가? 이미 사라진 과거는 짜증을 낸다고 해서 되돌려지는 것은 아니다. 과거를 문제 삼는 대신 미래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해라. 그래야만 그들이 당신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누구에게나 덜 추기 싫은 과거가 있는 법이다. 그러니 당신은 대화할 때 그 상대가 어린 자녀일지라도 그 사람이 알리기 싫어하는 과거를 덜 추지 말라. 당신이 만약 부모라면 당신 자녀가 같은 잘못을 반복했다고 해서 그 역사를 줄줄이 엮어 꾸짖지 말라. 만약 당신이 이 충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의 자녀는 당신과 더 이상 대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부모인 당신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과거와 똑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저지른 일만 문책해라. 당신이 만약 부하 직원을 둔 상사라면 부하 직원의 잘못을 꾸짖을 때 지나간 일은 절대 거론하지 말고 지금 그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만 추궁해라. 그래야만 그가 자기 잘못을 반성할 것이다. 당신이 밤마다 술에 취해 자증이 넘어 퇴근하는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하더라도 절대 당신은 허구한 날 배남이 없군요 라면서 남편의 잘못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묶어 타박하지 말라. 당신의 남편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잘못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아내의 잔소리 역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과거는 더 이상 묻지 말라. 34. 일과 사람을 분리해라. 당신도 사람이기 때문에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서로 기가 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그런 사람은 골라내고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 살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당신이 누군가를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사람이 한 일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 만약 당신이 완벽주의자이고 빈틈없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에게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제법 많을 것이다. 그런 당신이 사적인 감정으로 그 사람이 한 일까지 평가한다면 당신은 누구하고도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분류될 것이다. 당신이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타인의 협조 없이는 큰 일을 해낼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가 한 일을 폄하하지는 말라. 상사인 당신이 주는 것 없이 미운 부하 직원이라고 해서 회의 중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을 차단한다면 당신의 회사에 큰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당신이 만약 그 부하 직원의 목소리조차 듣기 싫어서 그런 건 누구나 다 아는 말이잖아. 그만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지 라고 말하며 그 사람의 바른 기회를 막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약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는 대기업 직원인데 특정 업체의 담당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회사의 상품마저 불신했는데 그 제품이 경쟁 업체로 들어가 히트를 친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비즈니스에서는 특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일을 분리해서 대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35. 애교는 여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보수적인 남자라면 남자는 점잖고 여자는 애교가 많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당신은 속마음과 달리 근엄한 표정으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이 그런 태도를 가진 미혼 남자라면 여자친구가 없으면 한탄하고 있거나 연애 한번 변변히 못해본 것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요즘 여자들은 애교 없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깥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조금 말해주는 남편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말해주지 않는 남편보다 더 사랑스러울 것이다. 남편인 당신이 아내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도 왜 그런지 묻지 않고 속으로는 뭐 언짢은 일이 있었던 게지 라고 짐작만 한다면 아내는 당신이 참으로 무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직책이 높고 가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무겁다 하더라도 가끔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애교 있게 말해보라.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우습게 여길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보유된 그 지위만으로도 충분히 당신이라는 존재를 무겁게 느끼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애교 있게 말하면 그들은 가슴을 활짝 열고 당신과 대화를 나누려고 할 것이다. 36.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사용해야 웃길 수 있다. 남을 잘 웃기려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아야 한다.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로 누군가를 웃기려면 그 사람의 스타일을 포기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웃기는 사람으로 만들면 후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다른 사람을 웃기려면 자신을 제물로 삼는 것이 좋다. 37. 대화의 시작은 호칭부터다. 호칭을 잘못 사용하면 대화가 시작도 되기 전에 깨지기 쉽다. 중년 남성인 당신이 처음 만난 중년의 전문직 여성에게 아줌마라고 부르거나 또래의 남자 대학 교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당신은 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그런 호칭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이다. 졸업한 학생에게 여전히 학생이라고 부르면 저 이제 학생 아닌데요 라는 반응이 올 것이다. 호칭은 글의 제목과 같다. 그래서 호칭은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당신이 만약 세일즈맨이거나 새로운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초면에 사장님 또는 사모님으로 부르지 말라. 그런 호칭을 그들이 가장 싫어한다면 당신은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초면인 사람에게 섣불리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는 호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간단한 질문을 통해 호칭을 찾아내는 것이 안전하다. 상대방에게 직접 뭐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것이 낫다. 38. 대화의 질서는 새치기 때문에 깨진다. 멋진 대화 장면을 보면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처럼 재미있고 유쾌하다. 중세 프랑스에서는 동네를 떠돌며 다른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던 사람들을 일토레바토레, 즉 음유 시인이라고 불렀다. 산과 강으로 가로막혀 다른 동네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모르던 시대에 그들은 유일한 외부 정보 전달자였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기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으려고 다투어 숙식을 제공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신문이나 책을 통해 다른 동네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게 되자 음유 시인들은 대화 상대로 변했다. 그리고 그런 대화를 무대에 올렸고 그것이 연극으로 발전했다. 대화에는 연극을 할 때처럼 이번에는 누가 말하고 다음에는 누가 말해야 되는지 보이지 않는 규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규칙이 깨지면 대화가 불협화음을 이룬다. 대화란 마치 탁구나 테니스처럼 주고받는 규칙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깨므로써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대화의 규칙을 깨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란다. 당신은 혼자 말을 길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남의 말을 중간에 가로채 대화의 방향을 엉뚱한 곳으로 향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성격이 급하고 무리해지니 빠르다면 답답함을 참지 못해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말허리를 자르고 들어가 대화의 규칙을 깼을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줄서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 공평하고 편안하게 차에 타기 위해서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만 먼저 타겠다고 새치기를 하면 너도 새치기를 해서 질서가 와르르 무너진다. 대화에서도 남의 말을 자르고 새치기를 하면 질서가 깨진다. 말할 순서를 새치기 하지 말라. 39.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두세 명만 열심히 떠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 말을 듣는 입장이 된다. 대화에 끼고 싶지만 적극성이 부족해 끼어들까 말까 망설이거나 몇 명이 대화를 독점해 아예 포기해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라면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어보라. 그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충고를 무시한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입담이 좋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당신만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당신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이다. 단지 그들은 당신처럼 적극적이지 못해 대화에 끼어들지 못할 뿐이다. 설령 그들이 답답하게 말할지라도 당신이 나서서 그들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라. 그들 중에는 당신에게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놓을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들이 당신의 기세에 눌려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는 대신 당신의 재미없는 이야기만 듣다가 그 자리를 떠난다면 당신은 그들이 가진 아이디어를 사장시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들대로 당신에 대한 불편한 느낌을 버리지 못해 당신과 거리감을 가질 것이다. 상사인 당신이 만약 회의 중 중요한 의견을 말하려는 부하 직원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독점하면 그 사람은 당신과 대면하는 것조차 싫어하게 될 것이다.
가장인 당신이 만약 가족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해놓고도 가족들에게 바른 기회를 주지 않고 당신 혼자만 열심히 말한다면 가족들은 당신 앞에 앉아있는 것조차 불편해할 것이다. 말을 독점하는 당신은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센스 없는 사람이다. 어쩌면 당신은 누구보다 말을 잘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신이 말을 잘한다는 기억보다 당신의 독선을 더 확실하게 기억할 것이다. 그래서 정작 당신이 그들의 의견을 구해야 할 때 그들은 당신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말을 독점하지 말자. 40. 무시당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불쑥 말로 튀어나오기 쉽다. 말 따로 마음 따로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은 당신이 속으로만 무시를 해도 당신의 목소리와 당신의 태도 그리고 당신의 표정만 보고도 검세 파악한다. 당신이 보기에 그 사람이 당신과 수준차가 많이 나 당신이 말하는 것을 잘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바보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 대화를 잘하려면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 복수심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것은 무시하는 말이다. 세계적인 권투 선수 모하마드 알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한 여교사로부터 너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말을 듣고 그 여교사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떤 고통도 감수하고 무섭게 훈련해 챔피언 타이틀을 땄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여교사가 모하마드 알리의 성공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고 반문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그가 다행히 그의 말을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알리는 성공하자 가장 먼저 그 여교사를 찾아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자, 당신이 나에게 절대 성공 못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성공했소 라고 말해 그 여교사가 낯을 들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두고두고 어디서든지 자기가 그 여교사가 무시한 말 때문에 이렇게 되었음을 강조하겠다며 그 여교사는 교사로서의 위신과 체면을 모두 잃었다. 옛말에 사람은 10번 된다 라는 말이 있다. 오늘 당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강자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무서운 말이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41.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큰 실수는 단호하게 꾸짖으라. 사사건건 잘못을 지적하면 정작 큰 실수를 지적해도 먹히지 않는다. 당신의 지적을 쓸데없는 잔소리로 치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번 말했듯이 사람에는 실수를 달고 사는 존재다. 따라서 남의 실수를 반넘기지 못하며 일일이 지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싫은 소리를 연거푸 듣는 것은 참지 못한다.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사람을 피하거나 말을 무시해버릴 것이다. 당신이 자신의 말에 무게를 실으려면 작은 실수를 일일이 지적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큰 실수를 하면 그 동안의 잘못의 결과임을 지적하고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크게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신의 위험이 설 것이다. 회사 선배인 당신 말을 후배들이 못 들은 척하거나 당신 말을 꾹꾹 삼키는 것은 당신이 이미 선배다운 위험을 일으켰기 때문임을 기억해라. 부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것 역시 당신 자신이 자녀들이 작은 잘못을 일일이 지적해 당신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이다. 소탐대시이라는 말이 있듯 작은 일에 집착하면 큰 것은 반드시 잃는다. 작은 실수는 그때그때 지적하는 것보다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호되게 꾸짖는 것이 낫다. 42. 지나친 아첨은 누구에게나 역겨움을 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지도자도 아첨꾼을 물리치지는 못했다. 심지어 그 아첨꾼들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저항했던 사람도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또 다른 아첨꾼에 둘러싸였다. 권력자에게 아첨이 통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첨꾼이 나타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아첨꾼이 끝까지 잘 되는 경우는 드물다. 아첨꾼 때문에 피해 입은 사람들의 목숨을 걸고 응징하기 때문이다. 아첨꾼 중에는 의도적인 아첨꾼도 맞지만 겸손의 미덕을 잘못 이해한 아첨꾼도 있다. 2004년 3월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가 미국 공연을 하면서 지휘자 하성호 씨가 청중들에게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다. 그는 손님 나라의 미국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변명했지만 공연을 본 교민들의 비난에 국내의 온갖 인터넷 게시판을 달구었다.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라고 부르는 건 역시 아첨으로 볼 수 있다. 나라는 한 개인이 낮춰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전체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겸손이란 상대를 높이기 위해 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대로 두고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편을 높이기 위해 무작정 나를 깎아내리는 것은 아첨이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말하거나 잘하지 않은 일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 역시 아첨이다. 당신이 상식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도 아첨꾼을 반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신은 그 아첨꾼의 형태를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아첨꾼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다. 당신이 단 한 사람의 호감을 사 눈앞에 이익을 얻으려면 아첨을 많이 해라.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칼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3.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틀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당신이 만약 사극을 즐겨보는 사람이라면 모든 갈등의 씨앗은 누군가가 비밀 협약을 깨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다. 또한 비밀 협약을 깨버린 사람이 먼저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파악했을 것이다. 당신이 누군가와 비밀을 공유하며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약속했다면 당신은 먼저 그 비밀을 틀어놓지 말라. 당신이 먼저 무덤에 들어갈 수 있다. 무덤까지 가져갈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그런 약속은 아예 하지 말라. 44. 악수는 또 하나의 언어다. 이제는 악수가 보편적인 인사가 되었다. 남녀 간의 악수도 많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도 악수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악수를 해보면 상대편의 인품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상대편이 순이라고 해서 손끝만 잡고 마치 못 만질 걸 만지는 기라도 한 것처럼 얼른 손을 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숙녀와 악수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르는 사람도 있다. 상대편의 손을 너무 세게 쥐어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손을 헐렁하게 쥐어 상대편을 언짢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악수는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의 두 손을 움켜쥐고 악수하는 것은 내 편이 되어 달라는 하소연이며 셀즈맨이 고객의 손등을 오르만지며 악수하는 것은 상품을 사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다. 이처럼 악수는 그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악수는 언어이기 때문에 항상 당당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악수를 할 듯 말 듯 손끝만 잡는 악수가 가장 좋지 않다. 그러려면 왜 악수를 하는지 또는 내가 못 만질 것이라도 된단 말이야? 와 같은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친하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에게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리며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알고? 라는 불쾌감을 준다. 그런 기분으로 대화를 지속하기 어려운 법이다. 당신이 만약 숙녀와의 악수에 익숙하지 않다면 악수 대신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낫다. 상대편과 친밀감을 더하고 싶으면 손가락 장난을 할 것이 아니라 농담을 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악수는 일종의 스킨십이어서 불쾌하고 끈적끈적한 기분을 주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악수 후 대화가 잘 이어지려면 성심을 다해야 한다. 상대편의 턱을 지그시 바라보며 엄지와 검지 사이에 홈이 서로 맞닿아 손의 온기가 전달될 정도의 세기로 악수하는 것이 최상의 악수다. 악수도 성심성의껏 해라. 45. 썬소리는 단맛으로 포장해라. 당신이 만약 남에게 썬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는 나처럼 올곧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착각하기 쉽다. 남의 썬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썬소리 잘하는 당신 역시 다른 사람의 썬소리는 듣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몇 년 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책을 쓰며 우리나라에서 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책에 낸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책의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2등에 뽑혔다. 책이 출간되어 그분에게 가자 그분이 됐든 내가 2등이라고 하며 얼굴빛이 싸늘해졌다.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말을 가장 잘한다고 믿은 것 같다. 나는 설문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분과 통화할 일이 생겨 전화를 했지만 비서가 바꿔주지 않았다. 그분은 항상 웃는 얼굴에 남에게 쓴소리도 잘하는 분이었지만 자신에 대한 쓴소리는 단 한마디도 듣기 싫어했던 것이다. 그처럼 쓴소리는 썬소리 잘하는 사람에게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 당신이 정말로 올곧은 사람이라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쓴소리로 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맛으로 포장해라. 당신이 만약 밥 먹을 때 다리 뜨는 남편의 버릇을 고치고 싶다면 또 다리를 떨어라고 썬소리를 하는 대신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덜 뜨는 것 같아 라고 말해보라. 당신 남편을 개면치게 웃으며 다리를 떨지 않기 위해 신경 쓸 것이다. 당신이 만약 창세기 결제 라인을 줄여달라는 쓴소리를 하고 싶으면 결제 라인이 길어서 업무가 지연돼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결제 라인이 짧아지면 그런 것은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라고 단맛으로 포장해 말해보라.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것이다. 안 된다고 말하는 대신 노력해 보겠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말하는 대신 착오는 아닌 것 같다. 문제다 라고 말하는 대신 이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라. 절대 하지 말라 대신 안 할수록 당신에게 이익이다 라고 바꾸어 말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46. 2번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달린다. 자기가 뱉던 말에는 사소한 말이라도 책임이라는 추가 달린다. 당신은 정치인이 아니라 요즘 같은 때도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우리 주변에는 정치인 못지않게 자기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은 정치인을 오가면서 자기 자신은 조금 있다가 전해줄게 와 같은 사소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사소한 말을 지키지 않는 것과 정치인의 말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느냐고 항의하고 싶겠지만 전화를 기다리고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약속하기가 정치인의 약속하기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당신 생각에는 하찮은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만약 약자라면 당신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 때문에 자존심까지 상할 것이다. 말을 잘 바꾸는 당신도 아마 남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지 않으면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사소한 약속이라도 당신 입에서 나온 말은 책임을 져야 한다. 부득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유라도 말해 주어야 한다. 그것의 말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이다.